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인텔 i7 10700K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인텔 10세대가 출시된 지 이제 2주 정도 됐는데 반응이 다양하죠. 게임은 여전히 인텔이라거나 14나노 장인이라던가 평가가 좀 갈리는데 어쨌든 제품 자체만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스펙은 다음과 같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9세대 i7 대비 8스레드가 늘어나서 i9 9900K와 비슷해졌다는 거겠죠. 스펙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 지원 램 클럭과 소켓 말고는 거의 동일해요. 소켓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소켓이 기존 1151V2에서 12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CPU들은 호환이 불가능해요. 생긴 것 자체가 달라가지고 장착도 못합니다. CPU는 PC 디렉트에서 테스트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아무래도 오버클럭이 가능한 K버전이기 때문에 오버클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직접 보시죠. 자, 오버클럭을 하러 왔는데 제가 사용할 메인보드는 ASUS ROG Maximus 히어로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버클럭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CPU 오버랑 램 오버가 있는데 서로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성능에 좀 더 민감한 램 오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PU 오버를 하죠. 제가 램을 두 개 가져왔는데 하나는 4400MHz CL19의 XMP 램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마이크론이 시금치 램이에요. 램 오버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말씀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위쪽에 메뉴를 보면 익스트림 트위크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모든 오버클럭을 진행해요.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D램 프리퀀시라고 있는데 여기서 4000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이밍 컨트롤에서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타이밍에서 CL19, 20, 42 그리고 이 커맨드 레이트 보통 1로 많이 두시는데 안정화가 실패한다고 하면 2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1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하지만 안정화가 조금 애매했기 때문에 저는 2로 세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시면 D램 볼티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장하고 나가면 램 오버가 끝나는 거죠. 이 시금치 램 같은 경우에는 1.35V에서 4000MHz CL19, 20, 42, 2T로 안정화가 가능했고요. 이 4400MHz XMP 램 같은 경우에는 XMP는 당연히 잘 먹었지만 추가적으로 램 오버를 해보려 했는데 얘가 램 오버에 특화된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아쉽게도 힘들었어요. 이번 10세대에서는 중상위 보드에서도 램 오버가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CPU의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확실히 램 오버가 9세대 대비 더 잘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CPU 오버는 어떨까요? 먼저 바이오스로 들어가 보죠. ASUS 보드 바이오스를 보면 하단에 SP 값이라고 있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CPU 수율이 좋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수율이 좋다는 거는 오버클럭 헤드룸이 크다는 건데 이게 70에서 80 안팎이 평균이고 9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76이니까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죠. CPU 오버 같은 경우에는 값을 여러 개 수정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먼저 메뉴에 오버클럭 튜너를 매뉴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LCK는 이게 성능 향상폭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요즘은 좀 안 건드는 추세죠. 그 다음에 코어 비율에서 이제 모든 코어를 51배수 혹은 52배수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52배수로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CPU 전력 설정에서 각종 전력 제한들을 풀어주셔야 돼요. 보통은 9999를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맥스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거든요. 근데 저는 맥스 값에서 한 조금은 빼주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맥스 값을 입력하면 오히려 오류로 인해서 기본 값, 디폴트 값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이렇게 999로 친 다음에 255.75면 그냥 254 이런 식으로 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류도 없고 항상 좋더라고요. 요건 이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인데 요것도 적당히 설정을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9999 이런 식으로 이제 최고값을 입력해서 전력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은 전원부 항목에 들어가서 LLC를 레벨 6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높은 부하가 걸릴 때 전압 강화를 얼마나 할 것이냐를 설정하는 건데 레벨 6이 추천이 가장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고 괜찮다 싶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PU 캐퍼빌리티 항목에서 140%로 설정을 해주고요. 모든 전원 공급을 수동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이제 코어 클럭을 늘린다거나 전원부 전력을 조절한다던가 이런 옵션들은 싹 다 꺼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XDRAM으로 좀 더 전력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설정을 할게요. 여기서도 이제 XDRAM으로 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뉴 이름이 좀 웃긴데
트리크러스 파라다이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많은 옵션을 끌 수 있거든요. 이 리얼타임 메모리 타이밍을 꺼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BCLK를 이제 100 고정값이 아니라 조금 바뀌는 거를 이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로 나와서 고급 항목에 들어가 주시고요. CPU 설정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전력 관리라고 있거든요. 이 메뉴에서 인텔이 클럭을 마음대로 바꿔주는 옵션들을 싹 다 꺼주시면 돼요. C스테이트도 꺼주고요. 뭐 부스트 이런 옵션들도 다 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압을 넣으시면 되는데 CPU 코어 캐시 전압에서 요거를 매뉴얼로 바꿔주시고 이제 원하는 전압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일단 1.34V에서 시작을 해보시고 전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더 늘리고 이 정도면 잘 돌아가는데 싶으시면 전압을 한 단계 낮춰가시면서 온도를 줄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1.36을 넣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95 스몰로 세팅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부하를 가하기 시작하면 클럭은 계속해서 5.2GHz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CPU 온도를 확인해 보면 돌린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86도가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를 확인하면서 뭐 30분 정도 돌렸을 때 이상이 없으면 오버클럭 안정화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10세대 같은 경우 링스가 부하가 좀 적은 편이어서 프라임 95로 저는 안정화를 많이 봤어요. 10분이 지난 지금 CPU 최고 온도가 95도를 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는 풀로 쓰지 않는 AVX2 명령어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부하가 어마어마한데도 이 정도 온도면 실사용에서는 굉장히 착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52배수인데 이 정도면 뭐 실사용이 아무 문제 없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일 것 같아요. 메인보드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 온도 센서가 있는데 센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뭐 60도에서 80도 중반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정도면 52배수인 걸 감안했을 때 온도가 착한 편이죠. 10700K인데 이 정도면 10900K에서도 잘 버텨주죠. 이번에 에이수스 막시무스 라인업이 전원부를 강화해서 나왔는데 히어로로도 꽤 괜찮은 오버가 가능해요. 10700K는 보통 올코어 50이나 51배수에서 많이들 오버클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온도더라고요. 그런데 10700K는 온도 꽤 괜찮아요. 제가 쿨러를 4개 가져왔는데 3열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에브가 CLC280 그리고 이제 보급형 2열 240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상급 공랭 쿨러인 잘만이 CMPS17X 그리고 또 이제 2, 3만원대의 고급형 공랭 쿨러인 딥쿨이 깽맥스 GT를 사왔어요. 지금 프라임 95 스몰로 100% 풀로드를 했을 때의 온도가 나오고 있는데 재밌게도 CLC280과 고급형 2열 순행은 모두 68도가 나왔어요. 다만 보급형 순행팬이 더 빨리 돌아가서 소음은 조금 더 컸습니다. CMPS17X는 72도를 보여줬고요. 겜맥스 GT는 77도를 보여줬어요. 공랭 쿨러의 경우 오픈 케이스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도에서 10도 정도 더 나오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80에서 85도 정도로 무리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실제 인게임에 들어가 보면 CPU를 100%로 쓰지 않기 때문에 노오버로 사용하신다면 보급형 공랭 쿨러로도 게임 실사용은 가능해 보여요. 온도 차이가 순행기랑 얼마 안 나죠.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린 오버값을 적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먼저 52배수 세팅인데요. CLC280은 90도를 보여주며 계속해서 유지되었던 반면 보급형 순행은 99도를 찍더니 오버클럭이 실패했고 당연하게도 다른 공랭 쿨러들도 강제 종료되었어요. 51배수에서는 CLC280에서 86도라는 꽤 착한 온도를 보여줬고요. 보급형 2열 순행에서는 91도로 실사용이 가능한 온도를 찍어줬어요. 공랭 쿨러 잘만 CMPS17X는 100도를 기록했는데 AVX 부하 테스트인 걸 감안하면 실사용에서 사용할 만한 온도죠. 다만 보급형 공랭 쿨러는 3분도 못 버티더라고요. 오버클럭을 제대로 하실 분들은 적어도 고급형 공랭 쿨러나 보급형 2열 순행을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대인 i9 9900K와의 비교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먼저 게임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요.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로드율에 동일한 프레임이죠. 결과창에서도 90, 89로 같았고요. 다음은 파크라이 뉴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별 차이가 없어요. 같은 모습, 같은 프레임을 보여줬고 결과창에서도 133과 130으로 오차범위 내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뭐 딱히 말로 안 하셔도 아시겠죠? 이제 작업 영역인데요. 블렌더에서 i9 9900K는 1분 44초, i7 10700K는 1분 47초가 걸렸어요. 오차범위 내고요. X264 영상 인코딩에서는 i9 9900K가 1분 10초, i7 10700K가 1분 9초가 걸렸어요. 보시다시피 이 둘은 그냥 같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뭐 성능을 예상하기에는 쉬우시겠죠. IPC 향상도 간단하게 확인해봤는데 CPU-Z17 버전에서 i9 9900K는 싱글 549점, i7 10700K는 싱글 555점이 나왔고요. AVX2를 사용하는 19 버전에서는 9900K는 735점, 10700K는 765점이 나왔어요. 10세대가 특정 환경에서 5% 정도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성능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닌데 9900K 대비 동일 환경에서 온도가 5도 정도 크게 낮아지고 살짝 빡센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뚜따가 필요가 없어요. 뭐 뚜따를 해봤자 3, 4도 정도 하락하기 때문인데 정말 매니아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는 정도죠. 동일 성능의 저발열이라고 하면 뭐 분명한 개선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인텔 MSRP 기준 i7 10700K는 374달러, i9 9900K는 488달러예요. 즉 기존 i9급의 성능을 i7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인텔이 7세대까지는 코어에 인색했는데 8, 9, 10세대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라인업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10세대 i3가 이제는 4코어 8스레드니까요. 그리고 보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ASUS는 ROG라는 게이밍 브랜드가 있고 거기서도 라인업이 있어요. 스트릭스 다음이 막시무스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막시무스 히어로 보드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14 플러스 2페이지로 전원부가 강화돼서 나왔고 10코어 10900K를 50배수로 오버클럭 했을 때 전원부 온도도 60도로 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방열판도 굉장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뜯어내면 히트 파이프가 장난 아니에요. 쿨링은 확실하더라고요. M.2 슬롯이 실드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거 뜯어내면 M.2 슬롯이 2개가 있어요. 특히 LED가 예쁘게 들어와요. IO 실드 쪽과 칩셋 부분 쪽에 들어오는데 이게 꽤 예쁘고요. 재밌게도 플렉스 키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리셋인데 뭐 완전 부팅이나 이런 걸로 매핑할 수 있는 하드웨어 키도 달려 있더라고요. 램 슬롯도 4개고 1GB 와이파이 연결도 가능하죠. 이게 참 사실 실성은 없는 건데 이렇게 고급 보드들은 박스가 좀 멋있죠. 박스를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위쪽에 플라스틱으로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막혀져 있고요. 메인보드를 담았던 박스를 드러내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박스가 안에 숨어 있어요. 이제 각종 구성품이 들어있는 박스인데 이게 하나로 이어져 있네요.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각종 드라이버가 들어있는 CD 그리고 이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런 플래그십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런 스티커, 이렇게 스티커를 뜯어가지고 컴퓨터 본체에 붙이라는 거예요. 애플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스티커를 안에 넣어 놓는데 이런 거 보면 자부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와, 이건 또 뭐죠? 야, 이런 스트랩도 요즘은 좀 주네요. 요즘 뒤쪽에 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핸드폰이나 뭐 열쇠나 요런데 이제 스트랩을 걸 수 있는 ROG 느낌이 약간 재밌는 것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안에는 SATA 케이블 그리고 각종 뭐 RGB를 위한 선이라던가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도 요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원부를 쿨링하는 팬이거든요. 이게 아마 40mm인가 그럴 거예요. 이쪽에 이제 4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4핀을 메인보드에 연결하고 여기 위에 전원부 위에 놔가지고 추가적인 전원부 쿨링 필요할 때 이거를 연결해가지고 열을 식히라는 거죠. 와, 정말 구성품이 ASUS답네요. 역시 고급 보드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구성품이 점점 빵빵해지는 것 같아요. 국민 오버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는 히어로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요. 램오버도 삼성 시다이의 4000MHz 정도는 들어가서 여기 이 4400MHz XMP 램도 잘 먹었어요. 하지만 좀 더 높은 극한의 램과 CPU 오버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좀 더 상위 라인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i7 10700K와 ASUS ROG 막시무스 히어로 보드를 알아봤어요. 솔직히 기존 9세대 유저 입장에서는 10900K로 넘어가는 게 아닌 이상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IPC 향상이 크지도 않고 소켓이 바뀌었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새로 사야 하죠. 하지만 기존 7세대, 8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넘어갈만 해요. 특히 i7 라인업이 되게 매력적이 되어가지고 이거는 한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장성모셔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